자, 그럼 여의도 카페에서 무슨 말이? 오늘도 월요일의 남자 월남에서 돌아온 월요일의 남자. 아, 새로운 또 별명이 생겼습니다. 디테일을 넘어선 정태일, 정태근 팀장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히려 네. 이름이 딱 더 어울리는데요? 개명 같은데? 정태일. 슈퍼스타 팀장님. 일단 공중파 진출부터 해명하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된 거죠? 네, 그 지난주에 갑자기 섭외가 가지고 섭외 왔습니다. 네, 어디에 섭외 왔었어요? KBS KBS. 네. 섭외 가지고 한번 갔다 왔어요.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어떤 게 좀 좋던가요? 또 새로운 영역이잖아요. 네.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새로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또 전에 거기다가 또 이제 발을 또 담근다. 아니, 라디오가 아니고 그냥 출연이죠. 네, TBC 출연.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성공했네. 뭐야, 우리 매일경제TV에서 왜 이렇게 표정 밝아하죠, 우리 정태일님? 어? 너무 좋아하시는데? 여기가 더 오래됐어요. 여기 여기 더 오래됐어요. 그러면은 가봤더니 네. 우리 돈돈이 정말 KBS도 물론 너무 좋죠. 근데 이런 거는 우리 돈돈이 압도적이더라. 느꼈던 거 있으시면 하나만 딱 얘기 들어보고 출발합니다. 편안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편해요. 그렇죠, 매경이. 우리는 네, 그게 제일 편해요. 좋은 거야, 네. 저희는. 약간 군기 잡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KBS니까. 아무래도 조금 딱딱한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죠. 네. 아무래도. 약간 그런 게 좀 있는데 어쨌든 매경이 항상 편하다는 거. 편해요. 안방같이 편하다는 거. 그럼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방송 전이라서 이제 보실 수가 없지만은 저희는 딱 이제 아침에 만나 뵈면은 이제 약간 유럽식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볼 뽀뽀하고 출발하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 미국식으로 해줘요. 나 미국식으로 그거. 미안 미국식으로. 그만큼 편안합니다. 모두. 마음대로 하세요. 자, 그러면 네. 이제 또 우리 팀장님이 정말 사실 우리 돈돈과 함께 하실 때 네. 준비를 너무 그렇죠. 많이 해주시고 너무 정성스럽게 해주셔가지고 네. 매주 월요일이 알찹니다. 그렇죠. 네, 그럼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를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기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하다 네. 보니까 또 LNG 얘기가 돼버리더라고요. LNG, 자꾸 준비하는데 준비가 산으로 가가지고 네. 좀 힘드네요. LNG. 그리고 여담이지만 아까 생활물가 나왔는데 저도 우유를 자주 먹거든요. 근데 공통점. 비싸요. 비싼데 그래서 어디 우유 먹냐면 여기 대표님 모시고 계신 노브랜드. 노브랜드. 노브랜드 1리터가 싸요. 아, 그래요? 네. 1,580원이거든요. 맛은 차이가 있어요? 거기서? 없어요. 아, 그래요? 똑같아요. 오. 똑같아. 똑같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유 그쪽 우유 권해드리고 싶네요. 노브랜드. 안 팔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편의점 가서 살 때도 있잖아요. 급하게 막 마시거나 할 때. 그건 이마트에만 있잖아요. 맞아요. 마트 안 가시나 봐요. 이마트 24도 아무래도 이제 편의점 수가 좀 많진 않다 보니까 그렇죠. 비교적. 주변에 없어요. 요새는 네. 유통기한 기니까 미리 사두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저도 이렇게 생활물가 부딪히다 보니까 독과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민감합니다. 저도. 고통지수, 고통지수. 개인적인 고통지수. 예전보다는 이 가격에 사기 싫은데 그런 건 요즘 많아요. 아무래도 네. 가격을 좀 보게 사긴 됐고. 사야 되는데 이 가격에는 좀 사기 싫은데 라는 그런 거 좀 많이 부딪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두 개 살까 하나 사게 되고 이번에 이렇게 다음에 사지 뭐 이렇게 되는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요즘 두 명이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하면 7, 8만 원 그냥 나와요. 정말 비싸. 진짜 비싸요. 그러니까 아우 네. 삼겹살 저도 뭐지? 저는 혼자 삼겹살 혼자 구워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해요. 하는데 혼자 가서 먹어도 진짜 한 6, 7만 원 나오더라고요. 와. 진짜 얼마나 드시네, 6만 원. 한 5인분 먹어요. 한 5인분 먹어요. 많이 네. 드신다. 아니 근데 이게 고깃집마다 틀린데 100g, 150g, 100g 이런 데 가면은 한 5인분 먹어도 배가 안 차요. 와. 거기다가 이제 아, 거기다 입가심에 냉면 하나 먹고 그러면 그 정도 나오던데. 혼자서요? 네. 돼지가시구나. 대식가시네. 대식가 아니고 모르겠어요. 대식가인가요? 약간 경제 먹방 하셔도 잘하시는데 그런 느낌도. 다음에 제가 이제 삼겹살 드시면서 제가 촬영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죠. 고기는 돼지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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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목살. 목살. 개인적으로 목살. 나중에 회식하게 네. 되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어쨌든 이제 고기 구울 때도 가스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가스 너무 중요하죠. 그럼 가스 네.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LNG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죠. G7 이제 여기서 뭐 LNG 사업 공공기금 지원을 돼서 뭐 투자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공적인 자금을 들여서 어쨌든 LNG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결국은 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에너지 가격 하락을 이끌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좀 화면을 같이 보시면 글로벌 빅3를 할 수 있겠죠. 빅7이라 할 수 있겠죠. 빅세븐. 빅7 이분들 여기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8명이 있거든요. 8명인데 두 나라는 모르겠어요. 두 나라는 모르겠어요. 이게 G7 정상들이 회의하고 있는 건데 한 명은 지금- 뭐예요? 어디요? G7 근데 한 명이 더 꼈어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뉴스를 안 주신 거 아니에요? 더 껴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두 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측부터 보게 되면은 이태리, 캐나다, 독일, 미국, 영국, 일본인데 요 두 나라는 모르겠어요 지금. 프랑스. 근데 프랑스 대통령 이름 뭐죠? 그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마크롱. 마크롱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마크롱이 빠졌어. 그래 아마 대타로 누가 나온 것 같은데. 아. 그걸 모르겠어 지금. 그래가지고 어느 가 프랑스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글로벌 일진이죠. 글로벌 일진들이 모여가지고 LNG 공급 좀 늘리자 하고 이제 바이든은 아마 거기에서 우리 LNG 거 좀 써라. 그러고 이제 독일 옆자리 앉아가지고 독일한테 우리 거 안 쓰면 죽는다. 뭐 이렇게 무언의 어떤 압박도 좀 했을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뭐 LNG를 늘리겠다,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늘리겠다 이 얘기인데 참 이게 유럽이 아시겠지만은 탄소 중립이라든지 예. 가장 먼저 했잖아요. 환경 얘기. 맞아요. 근데 결국 환경은 경제를 못 이긴다. 환경은 경제를 못 이긴다. 결국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동안 그렇게 탄소 중립 얘기하고 뭐 디젤 게이트 얘기하고 막 하더니 결국 이제 그렇죠. 살림살이 힘들어지니까 맞아요. 환경은 뒤로 밀려버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예전에는 유럽을 선진국이라 생각했거든요. 와 찐따들 같아 이제는. 얘네들 우리나라 무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1차적으로 옛날에 2000년대 경제 위기였을 때 그때 한번 이것들 완전 찐따들이네 이 생각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나게 되면서 이것들 등신들인데 중심까지. 근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허세는 다 부려놓고. 그러니까 허세는 허세 다 불어넣고 뭐가 왔을 때 대처를 못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요.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 하는 게 없잖아 아무것도. 독일 뭐 프랑스 전신에 그냥 미국한테 의존해가지고 찡찡대고 있고 독일이 만약에 진짜 혁단 표현을 쓰면 미친 척하고 우크라이나 안 끝나고 폴란드가 왔으면 어쨌든 몰라요 진짜. 지금 뭐 요새 또 어디냐 그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나라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벨라루스요? 그쪽하고 벨라루스 말고요. 벨라루스 어차피 거기는 네. 친러라서 상관이 없고 진짜 우크라이나가 먹히게 되면은 위험한 게 이제 위쪽으로는 폴란드, 아래쪽으로는 이제 루마니아 그리고 뭐 이탈리아 이쪽까지 다 뚫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그런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침범을 하게 되면서 아무것도 손쓸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것도 상등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들이나 잘하지 무슨 남의 아시아니 뭐 이렇게 간섭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안 그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국한테 기여해야 돼. 얘네들 한국한테 잘해야 돼 진짜 한국한테. 우리나라 무기 진짜 잘 만들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무기. 그래가지고 앞으로 뭐 나토군 30만 명 뭐 이제 증강한다 그러는데 네. 참 이것들 앞으로 등신짓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개인적으로 그건 좀 느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환경보다 경제다 살림살이 여기에 좀 가다 보니까 같이 에너지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에너지 문제가 아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라든지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인플레이션 하락. 그럼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전반적인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채권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금리 인상이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딜레이가 되거나. 그렇죠. 똑같은 얘기군요.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일시 중지를 하거나. 죄송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늘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은 조금 안도에 한숨을 쉬게 되면서 이제 시장한테 변동성이 좀 잦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한테 좋은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긴축 우려가 완화가 되게 되면은 결국 이게 지금은 어디로 영향을 주느냐? IT. IT? 예. 왜냐하면은 이 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할인율 얘기 나오게 돼서 미국의 나스닥이 소위 말하는 개박살이 났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 금리 인상 속도가 진정이 되게 되면은 적어도 느려지게 되면은 거기에 타격을 받았던 IT가 이제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은 6월 달 이후로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지수가 똑같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안정히 찾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인 거죠. 와 에너지에서 IT까지 연결이 다 확실히 네. 연결이 돼 있네. 네, 다 연결돼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이 해소가 되게 되면은 이제 소비의 정상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그냥 사기 싫은데 이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제조업이 잘 되려면은 소비가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음. 누가 사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선결될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쨌든 이 소비가 정상화가 되게 되면서 경기 침체는 우려가 또 해소가 되게 되고 그러면 앞으로도 IMF라든지 WB, 세계은행이라든지 쪽에서 또 좋은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지게 되고 이런 선순환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에너지 가격만 잡게 되면은 일단은 모든 문제 어떤 절반 이상이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신호탄 이제 LNG라고 좀 봐야 되고요. 근데 그 가격 그 천연가스의 가격이 지금 내려갈 기미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내려갈 수 있는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최근에 좀 오버슈팅된 건 내려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최근에 유가가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 좋은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손해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유가 얘기할 때 우리가 선물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현물이 아니잖아요. 잘 모르는데요. 저렇게 또 겸손하게 뭘 자꾸 계속 잘 안다고요. 잘 모르시는데 송 대표님 뭐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바꿔서 가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 그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유가. 유가. 유가가 하락하는 게 이게 그 포지션 영향도 있는 거거든요. 유가가 상승할 것 같으면은 말 그대로 매수 포지션 들어가게 돼요. 그럼 매수 포지션이 이제 유입이 되게 되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 포지션 영향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이 네.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예전에 한 3주 전이니까 유가 얘기할 때 결국엔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치킨 게임을 하게 되면서 이게 끝나고 나서 자기네들이 기름값을 올려서 진행됐던 게 $80, $90예요. 그렇기 때문에 $90 이상은 우크라이나 사태 그런 부분하고 투기적 포지션 영향이 네.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또 $90 이하로 내려가기 쉽지가 않은 것들이 결국 유가가 하락이 나온 게 공급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공급이 늘어난 게 아니라 경기 침체의 우려감 때문에 들어갔던 포지션이 빠지게 되면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결되기는 힘들다 봐야 되겠죠. 결국 중요한 건 증산. 이게 이루어져야 $90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다. 실질적으로. 네, 그런 거죠. 그쵸. 공급이 확실히 많아졌다는 게 눈에 보여야 네네, 그 의미 그렇죠. 있는 하락이니까. 그러면 제가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천연가스나 유가의 공급량 자체를 이게 지금 러시아가 유럽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지금 말씀도 해주다시피 공공기금도 뭐 지원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근데 문제는 러시아에 의존했던 이 양을 다른 데서 땡겨 와야 되는데 네네. 그 양은 맞출 수가 있는 그런 수준인가요? 반은 못 맞춰요. 그러니까 반은 못 맞춰 일단 일정 부분이죠. 일단 비용은 높아지는 건 알고 네네.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카타르에서 땡기고 뭐 여러 다른 나라 땡기 비용은 높아지겠죠. 근데 그 기금을 가지고 공공으로 지원을 해준다. 그럼 비용은 제가 낮출 수 있다는 걸 알겠는데, 근데 근본적인 증산량을 맞출 수 있는가? 네네. 난 저게 갑자기 이게 좀 궁금해져가지고. 그래서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맞출 수는 있는 수준인가요? 뭐 시장 얘기하고 뭐 그 연구기관 조사를 보게 되면 60에서 80% 정도? 그 정도까지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해요. 100% 대체는 힘들다. 그렇죠. 지금 미국이라든지 카타르라든지 호주 쪽에서 어쨌든 생산량을 계속 늘리려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네. 카타르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을 오버해서 지금 이제 생산하려고 네네네. 생산 실소도 늘리고 있고 이제 터미널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 할 얘기가 그런 쪽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게 100% 대체는 안 돼요. 결국 중요한 건 100% 대체는 안 되고 일정 부분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그래서 원자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 가지는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이야 뭐 조금 괜찮다고 해도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은 막 덥고 여름이 하지만은 네. 금방 또 겨울 온단 추워지죠.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에 또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유럽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유럽의 큰 과제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에요. 겨울철에. 네, 겨울에 추운데 볼라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볼라 떼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겨울철 난방하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 그러니까 겨울철 난방에 쓸 에너지 확보하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이 그린 텍스노미에 원전이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그래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석탄 같은 경우에 뭐 이산화탄소 얘기 나오다 보니까 지금 되도록이면 떼지 말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떼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떼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석탄소리가 떼야지. 당장 에너지 공급이 안 되는데. 석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또 LNG하고 원전이 또 바로 확보가 안 되니까 또 석탄을 떼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림을 좀 같이 보시면은 어쨌든 기존 계획에서는 그런 게 없었지만 앞으로 단기 조치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2027년까지를 보게 되면 LNG 그리고 PNG, 석탄, 원자력, 타연료 요게 이제 요게 단기 조치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와 있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27년부터는 이제 바이오매스라든지 바이오메탄 이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화석 연료가 아니라 얘네들이 얘기했던 기존에 얘기했었던 이제 신재생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기 대책으로 이제 그린 수소. 그러니까 그린 수소 같은 경우도 천연가스를 가져오게 되면 계질 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가능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 이제 또 부생수소라든지 또 계질 방식은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수선의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선의 방식은 이제 이 장기 대책인데 일정 부분 해상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전기 에너지를 물로 보내 가지고 이제 수소를 뽑아내는 게 수선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장기적인 대책은 그 가장대에 그린 수소가 있는데 그래서 그린 수소가 결국에는 이제 해상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을 통한 어떤 이제 맑은 친환경 수소 요거를 현재 뽑아내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게 안 되니까 LNG라든지 원전 쪽으로 이제 대체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불가피하게 또 싸지 또 석탄을 쓰는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카드리 심슨 에너지 정책 그 담당 EU 집행위원회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러시아의 어떤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제 에너지에 관련돼서 심각한 문제가 계속 유지가 된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러시아 쪽으로 안 쓴다라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이나 후나 달라질 게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를 계속 실어날라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배가 비행기처럼 빠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될 거란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힘든 시절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웃긴 건 에너지 사용 전략을 해달래요. 에너지 사용 절약을 결국 절약 전기 절약. 아나바다 이게 아나바다 운동으로 가네. 우리 옛날에 그 뭐지 전기 절약 물 절약 이런 게 많이 했잖아요. 그냥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를 회귀를 하는 거죠 지금. 이거 웃지 못할 상황이 현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 가스 인프라 이쪽에도 따르면은 유럽 국가들 평균적으로 이제 가스 비축량이 평균 한 57%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독일하고 헝가리 같은 경우는 57에서 39. 헝가리 상당히 심각하죠. 그리고 반대로 폴란드 같은 경우는 또 97%또 되기 때문에 그 회원국 간에 어쨌든 가스관, 러시아에서 가스를 도입을 하면서 만들어놨던 그 가스관을 통해서 어쨌든 이제 공급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독일이 야 폴란드 좀 빌려줘 다음에 갚아줄게 좀 빌려줘 너희 빚 있지 우리가 대신 갚아줄 테니까 가스 좀 줘 이런 식으로 이제 물물교환도 아마 진행될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폴란드랑 그 예를 들어 독일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관이 연결돼 있는 건 아니고 관이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러시아 쪽에서 우르브로 들어오는 관이 있잖아요. 그게 브라드후드라는 가스관하고 가즈트롬이란다. 노스트름 1. 요게 아마 노스트름 저쪽 바다구나. 브라드후드라는 그 가스관이 독일을 통해서 아마 올 거예요. 그리고 아말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쪽에 들어오는 가스관도 폴란드를 통해서 독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러시아에서 가스가 오지 않더라도 폴란드하고 어쨌든 독일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펌프질만 해주면 돼요. 네, 펌프질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너희 부족한 게 좀 도와줄게. 하고 이제 가스 좀 줘 이런 식으로 아마 딜을 좀 추잡한 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유럽 집행위원회 같은 경우는 11월 1일까지 올해 11월 1일까지 뭐 가스 저장소 비축량이 90% 도달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 물론 적극적으로 카타르라든지 미국 쪽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것도 에너지 유입량이 없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LNG 도입이 없다라면 75%까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비축량이 75%도 안 되고 겨울이 되게 되면 50% 아래로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네.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EU 집행위원회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걸러서 필터링해서 들어야 돼요. 필터링해서 듣고 그러니까 우리 괜찮아 걱정하지 마 러시아는 신경 안 써도 되거든 자존심 부린 거야. 러시아 너네 없어도 돼. 우리 뭐 11월 달 되면 한 90%까지 찬다 비추. 우리가 뭐 너네 없으면 죽을 줄 알았지? 우리 미국하고 카타르 있거든 약간 그런 이렇게 느낌으로. 콧대 부리는 거죠. 근데 속으로는 근데 막 말은 못하고 그게 아리만 하고 있는 거죠. 막상 그러다가 또 나중에 없으면
푸틴 형님, 아이고 잘 지내셨고, 아니 다름이 아니라 저기 뭐 좀 고사리나 이런 것 좀 보내려 그랬지. 가스 좀 있나?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될 거예요. 이미 아마- 뒷단으로 많이 그 러시아 거 많이 공급하고 있다던데요. 우회적으로. 네, 우회적으로.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어. 러시아가 이제 인도 쪽으로 하게 되면 또 인도가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유럽에 수출한다든지 그건 못 막는 거거든요.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예전에 트럼프가 셰일가스를 수출하게 되면서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 예를 들게요.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셰일가스 수입을 하잖아요. 예. 그 수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다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제3자로 수출하는 것도 허용을 해줬어요. 네,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 이제 LNG를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일 수도 있을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트럼프가 계속 집권을 했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쨌든 한국가스공사에서 미국 셰일가스 도입을 계획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LNG 수출 터미널이 완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도입을 못했었는데 그게 어쨌든 트럼프가 재집권을 했다라면은 그게 완성이 되고 2020년, 2021년부터는 수출이 가능했어요. 우리가 좀 마진 붙여서 또 파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35달러에 들어왔다. 그럼 한 45달러 정도 해가지고 다시 팔았대요. 좋은 기회가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에너지 수출국이 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좀 뭐 좋게 된 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쨌든 바이든이 되게 되면서 그런 게 다 무산이 돼버립니다. 좀 아깝죠. 몰랐네. 그런 것도 있어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땡큐였죠 정말로. 그 당시에. 정말 땡큐였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에너지 비축량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급해졌는데 그렇게 또 생각하는 근거가 유럽이 3월달 이후에 LNG 프로젝트를 20개 이상 발표를 했어요. LNG 프로젝트 그러니까 LNG 터미널도 만들고 재계약 설비도 만들게 되면서 유럽 쪽으로 빠르게 이제 LNG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화면을 좀 같이 볼게요. 그 LNG 재기화 설비는 뭐냐면은 요걸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LNG 재기화 설비. 그러니까 액체를 기화시키는 거예요. 아. 저도 처음에 재기화 설비에 대해 이게 뭐지 이렇게 봤는데 기화, 액화가 아니라 기화. 액화돼 있는 걸 다시 기체로 만든다는 보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천연가스를 액화시켜서 갖고 온 거를 그렇죠. 이제 써야 되니까 다시 기화시키는. 다시 기화로 다시 만든다. 기화시키는 거죠. 그런 거더라고요. 나도 이게 재기화가 뭐 특별한 분인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쉽다. 여러분 쉬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시가스 우리가 도시가스 쓰려고 그 가스를 빼가지고 그렇죠. 500ml 물로 만들어.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이걸 다시 기체로 만들어서 픽 해가지고 그렇죠. 불 지피는 어찌 보면 그 브루스타? 네. 그게 재기화 설비인 거예요. 그래요? 맞잖아요. 왜냐하면 부탄가스 그 액체가 돼 있잖아요. 네. 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화시켜 사용하니까 그것도 재기화 설비죠 어떻게 보면. 너무 쉽다. 여러분 너무 쉽다. 우리 모닝 라이브 이렇게 편하고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래서 제가 일요일날 쉬질 못해요. 쉬질 못해요. 재기화 설비. 네, KBS에 그래서 나오실만 하네요. 스브스 MBC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대편도 금방 나갑니다. 저는 이제 우리 정태일님 뒤따라서 능력 있습니다. 연결해가지고. 제가 그런 능력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현재 유럽의 그 LNG 재기화 설비가 러시아 쪽과는 거리가 먼 영국이라든지 이베리아 반도는 요 끄트머리에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이베리아 반도라 보시면 돼요. 근데 남부 이쪽에 유럽이네요.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동유럽 쪽 지금 보시면은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쪽 같은 경우는 재기화 설비가 상당히 많죠. 많은데 동유럽 쪽은 있을 이유가 없는 게 왜냐하면 그동안 러시아에서 도입을 해왔으니까 러시아를 통해서 가스를 통해서 공급을 해왔다 보니까 네네. 이 재기화 설비가 필요가 없어요. 기화 자체로 오니까. 왜냐하면은 재기화 설비는 LNG 운반선을 통해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LNG 터미널에서 이제 액체로 된 LNG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기화시켜서 공급을 하는 시설인 거거든요. 예. 그런데 유럽 쪽 동유럽이라든지 뭐 루마니아, 폴란드 쪽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기체로 오는데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또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게 또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리베리아 반도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는 LNG 운반선을 통해서 일정 부분 또 수입을 해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기화 설비가 이베리아 반도하고 이제 이탈리아 서유럽의 남부 쪽 이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제 LNG 재기화 설비 통해서 또 반대로 이제는 러시아에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반대도 공급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다음 화면을 보게 되면은 그 앞에 보신 화면은 이미 있는 거. 현재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들은 3개 FSRU. 이건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그리고 24개 육상 터미널. 요게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지금 나가는 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고, 이제 앞으로 만들 것들은 이제 화면 보인 노란색들. 이제 18개가 일단 예정이 된 상황인데, 독일 같은 경우에 재계약 설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체화시키는 설비가 없어요. 그동안은 안정적으로 아말가스관하고 보라드 후드를 통해서 두 개의 가스관을 통해서 안정적 공급을 받았으니까 다이렉트로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 아래쪽도 뭐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든지 이쪽도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위쪽을 보면 독일이 3개 정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독일 옆에 폴란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재 하나 정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북유럽 쪽에 팀장님 마우스로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아, 맞다. 모니터를 그 펜으로 하시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마우스로. 자, 네, 그냥 터치로 착각해. 그래서 커서가 보이나요? 보여요. 보여? 네. 지금 여기 독일 쪽에 3개 보이죠? 네. 여기가 이제 독일이고 아. 요 옆에가 이제 네덜란드. 그렇죠. 보인다 보여. 보여요? 네. 그 네덜란드고 해서 네덜란드하고 독일이 현재 4개 정도가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그리고 폴란드 같은 게 이제 하나 정도 그 이제 북유럽 쪽 같은 경우도 이제 한 2개 정도 더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공급을 안 받다 보니까 이제는 이베리아 반도 쪽보다는 아무래도 비중이 북유럽 쪽하고 동유럽 쪽이 더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현재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중요한 것은 이제 LNG 터미널을 만들어야 되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기화 설비를 만들어야 되냐 이런 게 문제인데 LNG 터미널은 이런 거예요. 화면 보시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LNG를 도입을 해가지고 저장 탱크에 저장을 해놨다가 이걸 이제 파이프라인 그 가스관을 통해서 다 공급을 하는 시설들인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요 우측에 이게 LNG선이 이게 LNG선이고 LNG선에서 이제 파이프를 통해서 육상으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은 요 동그란 이제 건물 같은 게 이게 이제 그겁니다. 저장 시설. 저장 시설이에요. 그래서 LNG 터미널은 가스 하역, 기화, 저장, 송출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인원. 네, 올인원. 그러니까 배가 이제 그 액체로 돼 있는 천연가스 뿌 하고 이제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은 저기 이제 정착하고 나서 네. 액체로 네. 쫙 빼줘. 그럼 여기 이제 저장해가지고 그렇죠. 뿌릴 때는 여기서 네네. 이제 기체로 뿌려주는 그런 거죠. 올인원 시스템. 다 올인된 거죠. 그래서 신기하네. 여기서 다 하는데 네. 그 제가 조금 전에 그 수소를 뽑아내는 거 그 계질 방식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천연가스를 이제 또 통해서 천연가스를 통해서 이제 수소를 뽑아내는 게 계질 방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천연가스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 천연가스에서 이제 계질 방식에 또 수소를 뽑아내는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까 그 단기 계획, 중기 계획, 장기 계획 보여드렸듯이 LNG 계속 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상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발전이 될 때까지 시간을 보는 거죠. 시간을 보는 동안 그린 텍소노미의 원전과 이제 LNG를 이제 포함을 시켜서 이거를 대체를 하는 건데 LNG가 100% 대체가 안 되다 보니까 LNG의 또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또 원전을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같이 가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걸 이제 에너지도 쓰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것도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그렇죠. 에너지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저장해놨다가 이제 계질방식 수소를 뽑아내는데 또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니까 이제 탄소 포집 이런 기술들도 아마 부착이 되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 수소에서도 약간 천연가스 같은 거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역으로 가능해요. 이게 네, 네. 분자식만 이렇게 합쳤다 떨어졌다 하면 되니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수소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더라고요. 금과 금하고 석탄 있죠. 그것도 탄소 한 개 차예요. 그 탄소 한 개 차이로 석탄이 되고 탄소 한 개 차이로 금이 되는 거예요. 금이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잠깐 헷갈리네. 이 탄소 기호 하나 차이로 다이아몬드와 석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거죠. 그 하나 차이가 저는 이렇게 비교하는데 진짜 한 끗 차이로 이렇게 우리는 한국이 태어난 거예요. 약간 빗나가서 북한 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 끗 차이로 시커먼스 석탄이 되는 건데 한 끗 차이로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절대 비하 아닙니다. 네. 비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LNG 터미널을 만드는데 근데 중요한 건 LNG 터미널에 이제 가장 적극적인 게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독일입니다. 독일? 네. 독일인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독일이 미국이 자꾸 옆에서 쿡쿡 찌르니까 야 우리 거 써야 돼. 독일 여러 거 쓰면 안 돼. 자꾸 압박을 하니까 독일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에라이 빨리 만들자. 빨리 만들어가지고 이제 LNG 프로젝트에 가장 현재 적극적으로 독일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내용이긴 한데 이것도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 그 LNG 프로젝트, 그러니까 북유럽 쪽의 LNG 프로젝트인데, 그러니까 빨간색 이제
다이아몬드가 마우스 아, 맞다. 모니터 펜으로 하면 아무도 모르니까. 자꾸 제가 터치를 착각하고 그래서 여기 빨간색 있죠. 네. 오퍼레이셔널 네. 여기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 센터 쪽에. 네, 이게 제기화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 네. 독일이 지금 옅은 이제 빨간색 요게 이제 앞으로 계획이 된 거예요. 계획. 계획이고 이제 여기 짙은 빨간색이라 해야 될까? 뭐 자주색. 네. 짙은 자주색이 뭐야 커서 어디 갔어? 자주색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적으로 가장 급한 게 이제 독일인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 것도 못 써. 근데 미국은 자기 거 싸라고 계속 압박을 해. 근데 이걸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독일이 나중에 폭발할까봐 겁이 나요. 빗나갈까봐. 이거 짓는데 기간도 꽤 걸리잖아요. 비용도 그렇죠. 그렇고. 이제 아까 보여드린 육상 터미널 있죠. 네. 요게 4에서 5년 걸려요. 완성 짓는 데만. 4년 걸리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린 FS RU 같은 경우에는 신규 같은 경우는 짧으면 한 2년 정도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개조하는 거 개장은 1년 정도 걸리는데 요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독일이 이 프로젝트에 가장 적극적이다 보니까 최근에 카타르하고 10년간 이제 LNG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요. 체결했고 이제 단계 LNG 도입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3개 정도의 FS RU를 임차하는 계획을 30억 유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FS RU 네.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FS RU가 뭐냐면 그러니까 부유식 저장 재기화 설비. 그러니까 육상에다가 재기화 설비를 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LNG 운반선은 아시죠? 네. LNG 운반선이 그 LNG가 액화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에다가 기체화를 할 수 있는 설비를 이렇게 얹은 거예요. 저 터미널을 배에다가 소금으로 얹은 거. 터미널을 얹은 게 아니라 그 시스템. 그 기체를 그러니까 액체를 기체로 만들 수 있는 설비를 LNG 운반선에다 얹은 거라 보면 돼요. 얹은 거. 그러니까 설비만 얹은 거라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LNG 터미널 같은 경우는 가스를 하역도 하고 저장도 하고 뭐. 이제 이걸 또 기체화 시키고 송출하는 기능이 다 있는 거잖아요. 이 LNG 터미널에서 기체화 시키는 설비만 떼가지고 LNG 운반선에다 얹은 거라 보면 돼요. 그러면 육상에 파이프만 만들어 놓게 되면 이 LNG 운반선 배에서 액체화를 또 기체화시켜서 바로 파이프 연결시켜서 바로 송출이 가능한 거죠. 네, 네. 그게 FS RU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배네요, 배. 그렇죠. 네, 그 설비가 있는 배. 그 설비가 맞네. 그거 딱 정확하네요. 그쵸. 설비가 있는 배. FS 기체화시키는 설비가 있는 배. 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배요, 배. 그냥 쉽. 네. 바다에 떠 있는 배. 예? 그래서 이제 해상에서 이제 LNG를 저장하고 있다가 이제 바로 재기화시켜서 송출할 수 있는 설비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걸 현재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이? 네. 독일도 그렇고 유럽 전반적으로. 유럽 전반적으로.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LNG 터미널 같은 경우는 짧게는 4년, 길게는 5년 걸리다 보니까 이거 언제 받아요? 그렇죠. 언제 와서 언제 써? 그러니까. 그죠? 그 시간에 그냥 추워 죽을 수도 있거든요. 네. 동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FS RU라는 빠르게 또 LNG를 공급받은 설비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육상 저장 기지 없이 바로 액화된 LNG를 직접적으로 이제 공급받을 수 있는 시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것도 화면을 좀 같이 보실게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 자 보세요. 여기 LNG FS 자, RU가 모니터 말고 마우스. 제가 왜 자꾸 이러죠? 혼자서 모니터. 자, 여기입니다. KBS 너무 신경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 보시면은 LNG FS RU라 돼 있죠. 시점 배에 저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배가 그러니까 LNG 운반선 여기다가 재기화 설비를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LNG 운반선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외관은 큰 차이가 없고 거기다가 이제 기체화 시키는 설비만 얹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육상 파이프라인 보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그래서 배 위쪽에 네네. 파이프 보인다. 보여. 그러니까 2시 방향. 네. 2시 방향. 저게 육교가 아니라. 네. 이게 파이프라인이에요.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이요. 지금 커서가 있었다 없었다 지 마음대로 지금 보여. 네, 여기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LNG FS RU가 들어오면은 이제 배에서 바로 육상으로 기체화시켜서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바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FS RU를 그 해상 부유식 그 시추 시설이 있잖아요. 네. 그거랑 많이 착각하시는데 그게 요 좌측에 보시면 요 배예요. 요게 시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LNG를 그러니까 들이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 아래쪽에 땅에다가
이제 원유 시추 시설처럼 LNG 시추 시설 이게 있는데 요게 좌측에 보시면 요겁니다. 배 바로 아이고 왜 넘어가? 배 옆에 있는 요거예요. 요게 시추 시설인데 요거랑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니고 요거는 기체화시키는 그 FSRU가 아니라 요거는 그냥 이제 시추하는 드릴시 그러니까 시추만 하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LNG가 요 배 딱 옆에 붙어가지고 이제 LNG를 이제 공급받는 거죠. 공급받는 거고 이제 LNG가 공급받아가지고 FSRU가 있는 배가 있으면은 이제 바로 육상 옆에 있는 이 항구 쪽에 가가지고 육상 파이브를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셨듯이 터미널에서 굉장히 중요하네. 터미널에서 이런 식으로 육상 저장 탱크로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저장 탱크 LNG 터미널 필요 없이 바로 그 LNG 배에서 운반선 배에서 육상으로 기체화 공급이 바로 가능한 시설이 있는 배가 LNG FSRU. 그러면은 비교적 예를 들어서 터미널 짓는 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네. 뭐 당연히 부지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저 FSRU가 있으면은 우리가 파이프만 갖고 있고 네네. 저 배만 딱 갖고 있으면 그냥 또 실어 와가지고 꽂아서 받고 또 그렇죠. 가서 갖고 오고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뽑아가지고 바로 기체화시켜서 바로 공급이 가는 거죠. 네이키드 또 왔네 이놈의 자식 진짜. 정말 네이키드. 이거 뭐야 이 친구 자꾸. 진짜. 월요일 아침이다 임마. 지금 기분 좋게 시작하는데 네이키드는 잠깐 나가 있어. 지금 중요한 나가 얘기하고 있어. 있으니까 우리가 영어 다룰 때마다 오는 것 같아요. 봐봐 지금 FSRU 하자마자 근데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또 옵니다 네이키드.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네요. 잡초 같은 자식이네.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네. 그래서 어쨌든 요걸 이제 그래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육상에다가 이 재기화 설비를 그냥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LNG 운반선에다가 재기화 설비를 아예 얹거나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빨리 이제 공급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그 육상 LNG 터미널을 늘리는 것보다는 그 FSRU 임차를 하거나 재기화 설비를 만든 이유가 네. 이제 에너지가 일정 부분 공급을 받게 되면서 안전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물론 스스로 전환하겠지만 이게 앞으로도 그린 에너지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시간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육상 터미널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뭐 그린 수소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시설이 나중에 안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굳이 큰 돈 들여서 터미널을 만드는 것보다는 재기화 설비라든지 재기화 설비가 있는 이제 FSRU를 활용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은 이 FSRU는 일단 신규로 배를 제작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네네. 제가 우리 팀장님 준비해 주신 또 자료를 보니까 요게 굳이 새롭게 안 만들더라도 약간 이제 오래된 LNG 선을 요걸 네. 좀 개조해가지고 그쵸. 더 빠르게도 만들 수 있다고. 그렇죠. 개조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개조를 하게 되면 1년 정도면 가능해요. 1년 정도면은 왜냐면 기존에 있는 배에다가 요걸 약간 그 리모델링식으로 해가지고 네네네. 고쳐가지고 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웃지 못할 얘기가 있는데 그 FSRU를 또 넓히는 게 북해하고 발트해 쪽에 160만 톤의 불발탄이 있어요. 불발탄이 뭐야? 지뢰밭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뢰밭이에요. 바다 아래쪽에 불발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칫 건드리가 폭발하게 되면은 이게 큰 문제가 되거든요. 심지어 가스 싣고 가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운반선이 이게 터지잖아요. 그러면 수소폭탄급의 어떤 폭발력이거든요. 그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 그래서 예전에 그 글래드스토너, 호주 바다 위에서 글래드스토너가 서버렸어요. 중국 후동 중하 조선에서 발전 배가 있거든요. 그게 호주 바다에 서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무도 안 가려고 그 배를 아무도 운전 안 하려고 했던 게 터지면 즉사예요. 수소폭탄급의 어떤 폭발력이 있다 보니까. 터지는 순간. 그래서 그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LNG선을 수주받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글로벌 선사들이 그 벌크선 같이 배 용접해가지고 물 위에 띄울 수 있는 것들은 중국 쪽으로 주고 LNG선 같은 고부가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줄 수밖에 없는 계기가 그거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타르가 땡깡 부려도 러시아가 발주가 취소가 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안전 생각하면 우리나라 쪽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랑 계약하러 가잖아요. 야, 너희 글래스톤호 사건 몰라? 싫어? 그럼 말어. 그게 찾아볼 거 아니야. 와 이게 한국에 안 하면 진짜 큰일 나는구나. 올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한국조선해양이 러시아 쪽에 취소된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싹 다 이전에는 2천만 불, 1,900만 불, 1억 9천만 불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거 다 2억 1천만 불로 업그레이드가 다 수수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해 발트에 채굴을 하다가 폭발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채굴이 안에 지나가다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불발탄. 아니 바다인데 가라앉았을 거 아니야. 이게 그
굉장히 그게 깊이가 커요 한데 이게. 기름기 해류라든지 이런 것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폭발할 수도 다른 있다. 요인들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접촉이 아니라 배가 지나가게 되는 해류라든지 다른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만약에 폭발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까? 만약에 배가 지나가면서 해류가 발생돼 가지고 조그만 돌들이 이게 그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게 움직이다가 팅 건는데 뻥 이렇게 갑자기 네. 그래 될 수도 있다. 직접적으로 배가 안 건드려도. 네. 아. 그런 간접적인 요인들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발대한지 북해 쪽으로 해서 침공을 못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못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들이 가다 터질까봐. 그래서 지금 독일 같은 게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이걸 불발탄 제거하는 프로젝트를 우리나라가 그 DNG 쪽에 지뢰 제거하는 것처럼 지금 독일도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뭐 자리 잡게 되면은 안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다는 거. 근데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아, 예.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요 FSRU 네네. 이 배 말 그대로 네네. 요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근데 거기 기술력은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지고 있고 네네. 수요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음.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네. 요것도 한번 저희가 한번 쫙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조선소들이 배가 도가 다 찼기 때문에 신규로 FSRU를 만들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LNG선을 개조해가지고 FSRU를 만들 건데 싱가포르 캐플이라는 사가 이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진행이 될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재계화 설비 이거를 LNG RU라 그러거든요. 재계 설비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의 1승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1승. 이 회사 이름이 좀 웃기긴 해요. 1승. 1승. 1승 추가. 네.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그 스펙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했어요. 우회 상장을 해가지고 지금 LNG RU 그러니까 LNG 재계화 설비를 이 회사가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만들어가지고 현대중공업처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마 해외 쪽에도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해외 쪽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진중공업이 이 회사에 또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1승에? 네, 1승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진중공업 포함한 대주주 지분이 74.92%예요. 그러니까 한 4분의 3을 갖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 LNG RU 재계화 설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 1승이란 기업을 주목하시면 되고 또 1승의 지분을 75% 가지고 있는 세진중공업 요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승이 또 요즘에는 이 조선사업부의 그 매출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분유 처리 장치 요게 또 우리나라 점유율이 91%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기능성 보호 필름이란 이런 것도 또 소재 사업도 진행을 하는데 현대차 그룹 이제 1차 밴드예요. 어디가? 현대차 1승이. 1승이? 그래요? 1승이 환경 장비 사업도 하고 소재 사업도 하고 이제 조선 사업도 하는데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LNG RU 시설 때문에 조선 쪽만 말씀드리는데 환경 장비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탄소 포집 기술이란 이런 탄소 포집이 아니라 뭘까요? 그 스크러버. 스크러버? 네네 스크러버. 그러니까 매연 저감 장치. 배 매연 저감 장치. 그것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얘기 나오면 이 회사도 주목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소재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대차 그룹의 1차 밴드예요. 그러니까 생각외로 괜찮은 회사, 내연적으로 내실이 있는 회사라는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1승이라는 회사가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 이 회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분이 있는 세진중공업이 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래서 앞으로 FSRU 이쪽으로 만약에 발주가 일단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1승이라는 회사를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조선 기자는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동성화이트는 이제 한국화밖에 얘기는 안 하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새롭게 어떤 수혜주를 또 찾게 된다라면 또 이제 1승이라는 기업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 예전에 팀장이 조선 업종에 대해서 한번 와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슈퍼사이클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죄송한데 그 재계화 설비만 간단히 좀 볼게요. 화면만. 네, 화면 한번 이게 보시겠어요? 뭔지는 봐야 되니까. 제가 깜빡할 뻔했네요. 요런 겁니다. 요런 그러니까 요런 어떤 그 기계 장치를 그냥 배에 얹기만 하면 돼요. 그럼 생각보다 엄청 크지 않네. 네, 배에 얹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재계화 설비예요. 기체화 그러니까 액체된 LNG를 기체로 만들어지는 설비가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1승에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은 기술이 분명히 있네요. 수요가 있겠네요. 근데 진짜 이제 정리해 보자면은 요 팀장님이 준비해 주신 자료에서 네. 실제로 작년에 그러니까 수주된 FERU는 아우 뭐야?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오타요. FS. FSRU. 그러니까 이 배 있잖아요. 배 35척이 있었는데 작년에 그 중에 33척을 우리 한국이 수주를 했대요. 그만큼 기술력 인정을 받은 그렇죠. 거고. LNG 운반선도 잘 만들고 음. 그리고 그 뭐지? 저기 1승이 울산에 있어가지고
바로 공급이 현대중공 바로 공급이 가능해요. 아, 지역적 위치도 좋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26년까지 우리가 새로운 배를 이제 만들 수는 없고 다 차가지고.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앞으로 러시아 거 더 들어오고 카타르 더 들어오고 이제 LNG 추진선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2030년 이상까지도 계속 수주가 더욱가 다 차요. 지금 이 그 LNG 운반선 끝이 아니에요. 그 LNG 운반선 중에 흑자 전환 이게 안 났기 때문에 제가 LNG 추진선 말씀을 안 드리는데 LNG 운반선보다 LNG 추진선이 더 비싸요. 여기까지 이거는 뭐죠, 어. 개념이? 그러니까 연료가 LNG인 거죠. 네. 연료를. 연료로 LNG를 가는 거. 그래서 요거까지 수주를 받게 되면 앞으로 2030년 이상까지 도가 낮아요. 그러면 아직도 조선업 슈퍼사이클 의견은 시작도 안 했어요. 변함 없으십니까? 시작도 안 했어요. 단지 지금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이 원가 비용이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괜찮느냐. 마진. 아마 증권사 쪽에도 그게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 여기에도 아마 말씀하세요. 아니 갑자기 그냥 다른 질문이 생각이 나가지고 혹시 마무리 지을 거 있으면 다른 질문 하기 전에 혹시 뭐 이 부분 아마 여기 마무리 외에도 아마 신영증권 계시는 그 조선 담당하시는 분 나왔었잖아요. 그 엄경화 연구원인가 그분 나오셨는데 아마 거기에 계신 분들도 그 애널리스트 그분도 아마 그거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 지금. 좋은 건 다 알아. 다 아는데 흑자 될 것도 알아. 근데 중요한 건 원가 비용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진. 예상했던 만큼 마진이 나오느냐 아마 그게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 그게 아마 실망스러우면은 진짜 더 힘들어져요. 더 길어져요. 네. 그게 좀 잘 나야겠네. 마진율이 좋아야겠네. 네. 그냥 이 다른 얘기인데요. 그냥 이제 러시아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나는 게 트럼프가 친러시아 성향이 좀 있잖아요. 약간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전쟁을 일으킨 자체가 약간의 어떤 미국의 정권 교체를 위한 뭐 그런 전략도 좀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음모론 얘기도 있어요. 있어요. 그런 음모론 얘기도 문득 있어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나서. 얘기는 아니에요. 이 정치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접근하기 힘든데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보고 과거의 행적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트럼프가 예전에도 육아 때 말씀했지만은 사우디하고 손잡고 진짜 LNG 수출 터미널을 만들려고 저희까지 계속 유도했잖아요. 근데 결국 푸틴이 뒤늦게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치킨 게임을 진행한 거예요. 트럼프 정권 말기에. 근데 이 국가 간의 어떤 근데 트럼프가 또 충분히 그것도 그렇게 했을 때 달랠 수 있는 거거든요. 가가지고 달래는데 대신 너희 거 써줄게. 야 떨어져도 우리가 너희 거 써줄게.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 기화시켜서 사실 역수출해버리면은 요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저는- 장사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트럼프가 되면 아무래도 자기네 이익이 좀 유리할 것 같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어서 전쟁을 또 일으킨 요소도 있지 않나. 문득 그런 좀 생각이 좀 근데 들더라고요. 옛날에 오바마 때도 별로 안 좋았어요. 러시아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 들어오게 되면 이상하게 러시아 쪽을 이렇게 걔 조금 성향이 비슷할 것 같은데 보면 사이가 안 좋아요. 민주당 쪽하고는. 아니 왜냐면 뭐 약간 러시아도 어쨌든 공산주의를 택하고 있고 아까 뭐 민주당은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약간, 공산주의라기보다는 어쩌면 전제주의 국가라 봐야 되겠죠. 전제주의. 예.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민주당은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각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하긴 뭐 전쟁의 원인 자체가 아무래도 러시아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전쟁을 일으킨 게 분명한데 과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전쟁이 끝나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근데 이제 또 2024년부터 대선이잖아요. 미국 그렇죠. 대선이 이제. 근데 지금 남은 그렇게 따지면 이제 2년 정도 남았는데 아무래도 좀 그 보수 정당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바이든 지금 지지율이 엄청 낮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조금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팀장님이 또 음모론 좋아하고 정치 이런 거 아니 왜냐면 이런 게 되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의견이 갑자기 좀 궁금해져서. 어떤 그 연관관계, 그러니까 예전에 항상 그 어디죠? 민주당에서 그걸 많이 걸었잖아요. 러시아 게이트. 되게 많이 걸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그 조절을 잘 한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그러니까 언제 터져도 터질 만한 어떤 불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트럼프는 어찌 보면 이제 장사꾼이다 보니까 조절 잘했던 거고 잘했어요. 바이든 같은 게 그걸 조절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잖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제 러시아가 그러니까 이게 또 얘기가 길어질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그렇죠. 말씀드리면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지 이용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오늘 우리 팀장님과 함께 LNG.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이해도 쏙쏙 잘 되고 그와 관련해서 요런 시스템 그리고 요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네. 와 정리가 일목요연하게 확실하게 됐습니다. 제가 더 그 다음 내용은 제가 팀장님하고 삼겹살을 먹으면서 제가 촬영을 할게요. 촬영을 그래서 우리 여기 불판 가져와요?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네. 제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어. 집에 가서 팀장님의 러시아와 어떤 그 미국의 관계 이런 관계. 것들을 뭐 길게 뭐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는 혼자서 것도 5인분 드시니까 먹으면 안 돼요. 저도 조금 먹고 1인분만 딱 먹어. 저 냉동 삼겹살 좋은데 알거든요. 냉동 삼겹 네, 오케이. 대패 삼겹 좋아요 저도. 대패 삼겹.